먼 외국을 향해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는데 돌도 안 지난 아이와 함께 타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경험이 생소할 아기와 하늘 위에서 반나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뒤섞이는 항공기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난관들, 또 무엇보다 아기에게 큰 부담이 되는 비행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 이런 걱정들이 모여 티켓팅 전부터 공포로 다가올 만합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많은 산모들이 고민하는 주제였습니다. 영어권 커뮤니티에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는 비행기에서 아기가 울었고 아기 엄마는 사탕과 귀마개 등이 담긴 꾸러미를 나눠주었다고 현장의 사진들을 소개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선 채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고 탑승객들이 받은 사탕 꾸러미와 함께 한 쪽지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준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4개월 정도 됐죠. 오늘 저는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이모를 보러 미국에 갑니다. 제 인생 첫 비행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무서워요. 이건 제가 울거나 큰 소음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조용히 가려고 노력할 테지만 약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엄마가 당신을 위해 작은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는 캔디들과 귀마개가 있어요. 저로 인해 시끄럽다면 사용해주세요.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소개되자 외국인들의 수많은 코멘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입니다. 나는 글쓴이가 제목에 서울을 표시하기 전까진 준우가 어떤 지역식 이름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한국식 이름에는 우가 많이 들어가. 아기들은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제지가 안 되는 아이들이 문제야.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 중이었는데 내 뒤에 한 아이가 계속 발을 좌석으로 밀어넣고 내 엉덩이나 허리 부분을 걷어찼어. 나는 예민해졌고 그 소녀에게 멈추라 했지. 부모에게도 부탁했고.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어.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 있다면 이 빌어먹을 세상이 제법 살만해질 텐데. 한국으로 가. 그나마 나을 거야. 아시아계 나라들의 특징이야. 한국, 일본 정도만 국한되는 얘기지. 저 캔디들 중에 하리보가 들어있지 않아 다행이야. 나는 한국어로 써져 있는 저 쿠키 먹어보고 싶다. 저거 그냥 로터스랑 똑같은 거야. 이걸 미국에서 그대로 시도한다면 이미 공항 검색대에서 사탕꾸러미 200봉지를 TSA에게 뺏겼을지도 몰라. 그래, 미국 사회에 인정머리라고는 없지. TSA가 저 사탕봉지를 뺏을 리 없어. 실제로 아무 문제 없기 때문이야. 미국인으로서 저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아름다운 비행이었을 것 같아. 그래, 아기 울음소리는 삶의 일부일 뿐일 텐데. 사람에 따라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온도차가 있을 것 같아. 6개월 동안 아기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확실히 귀에 거슬릴 거야. 좋은 대처야. 미국인들도 배워야 해. 미국인이었음 승무원을 상대로 클레임을 걸었을 거야. 승무원을 끼지 않고 바로 가서 쌍욕을 박을지도 몰라. 이어플러그까지 준비하다니. 그녀의 마음이 아기자기하고 세심한 것 같아. 한국인들은 매사 조심스러운가? 나는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 우리 사회가 아기와 엄마들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때때로 아기들은 비행기에서 울고 숙녀들은 쉬지 않고 수다 떨어. 때때로 비즈니스맨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해. 어떤 사람들은 냄새나는 음식을 시끄럽게 먹고 10대들은 이어폰 바깥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시끄럽게 음악을 들어.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귀마개나 헤드폰을 챙겨야 하고 이런 압박과 이런 일들을 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 그럼 제일 좋겠지만 사회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면 그건 유토피아일 거야. 나는 그래서 참신하고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해. 더불어 사람들이 오히려 아기와 그 가족들을 응원할 수 있고 말이야. 훈훈하게 만들어준 점이 정말 좋아. 저렇게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혼자 서서 애를 달래고 있는 모습이 뭔가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든다. 도움을 주지 않아도 돼. 그저 괴념치 않는 게 엄마에겐 더 힘이 될 거야. 한국인들은 아기를 함께 키운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한 아이는 온 동네가 함께 키운다는 말. 나도 한국인이며 실제로 그런 사회의 증인이라 할 수 있어. 내가 어렸을 적 하교하면 바쁜 부모님 대신 옆집 아주머니가 항상 저녁밥을 챙겨주셨어. 하지만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런 개념이 많이 무색해졌어. 다들 사는데 바빠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 들여다볼 시간도 필요도 못 느끼기 때문이야. 내가 저런 쪽지를 받았다면 귀마개 없이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기분 나쁘지 않게 들릴 거야. 현명한 엄마야.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느끼는 건데 특별하단 생각이 있어. 대체로 사회 구성원 서로서로 사려 깊은 편이야. 실제로 김씨네 편의점에 나오는 가족들과는 많이 다른 편이지. 우리는 너무 아기 엄마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나는 저 쪽지가 노이로제의 결과로 보여져. 아기들은 뭘 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해. 전체주의의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야.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육아를 가족만의 역할이 아닌 사회 모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관습적인 문화가 있어. 한국과 중국 정도가 그런 것 같아. 중국은 글쎄, 아기가 수상한 사람에게 끌려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방관하는 영상을 본 게 얼마 되지 않았어. 얼마 전 동네의 월마트에서 아기가 매대에 있는 장난감들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렸고 아기 엄마가 다 보상해야 했어. 장난이 많은 아이들은 정말 엄마가 눈물로 키워내야 해. 저쪽지를 여러 개 마련했을 엄마의 마음이 이해돼서 울적해. 우리도 모두 한때는 우는 아기였어. 우리의 엄마들도 모두 저 고민을 해왔을 것이고. 정말 엄마들은 대단해. 더 이상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 사회의 문제와 탑승객의 예민함을 떠나서 타인을 위한 저런 세심한 배려는 인간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끼칠 테니까. 한국에선 저런 게 일반적일까? 그렇다면 서로에게 너무 눈치를 주고 있는 건 아닐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일반적인 건 아니야. 대체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 교회건 지하철이건 큰 소리로 울거나 소란을 만들어도 아기나 엄마에게 뭐라 할 사람은 없어. 애초에 아기에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바라는 잣대가 문제잖아. 아기 엄마가 목적지가 샌프란시스코다 보니 다양한 인종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한 모양이야. 그렇겠네. 한국은 이곳보단 훨씬 이상적인 사회일 것 같긴 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비행시간 일부분을 아기를 대신 봐주는 데 썼을 것 같아. 불필요한 관심일 수도 있어. 이미 준우의 할머니가 번갈아가며 아기를 봐줬을 거야. 200개의 봉지는 글쓴이가 약간 과장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은 정말 아름다워. 아마 같은 칸 5, 60년 분량이지 않을까? 그렇다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내가 서울에 가서 놀란 건 어느 가게나 키즈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어. 그것뿐이겠어. 치안도 좋고 아기를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아이러니하게도 높지 않은 편이야. 한국인 엄마의 저런 세심함은 100% 배워야 해. 과체중인 사람들도 시끄러운 코골이들도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만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 말이야. 저런 건 배워 마땅해. 오랜만에 따뜻한 사례네. 자, 즐거운 라디오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삼성과 BMW가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 개발한 5G 차량용 통신 장비 TCU 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이 BMW가 향후 양산할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5G TCU가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여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만이 힘을 합친 이후 5G TCU 개발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 공동 개발 제품 가운데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BMW, 자동차의 명가죠. 벤츠, BMW, 아우디, 독일 3사라고 불립니다. 특히 운동 능력과 주행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죠. 이 BMW도 전기차를 준비 중에 있는데 전기차 iNEXT는 내년부터 양산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CES 2020이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었죠. 해당 전시회에서 삼성전자가 5G 기술이 적용된 TCU를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대세적인 흐름이 되겠죠. 이 5G가 어떻게 자율주행에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물음인데 주변의 맵, 교통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까지 차량의 위치나 속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5G 기술이 적용된 TCU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량에 제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주변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TCU를 통해서 주행 중에도 다른 고화질의 영상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렇게 고화질의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국내에도 5G TCU 탑재를 추진 중에 있는데 SK와 함께 서울시 버스와 택시 등의 대중교통에 5G TCU를 탑재하는 골자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과 BMW는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자율주행의 시대를 맞아 손을 잡았고 탑승자들이 혁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삼성은 이번 CES에서 디지털 콕핏 2020을 선보였는데요. 운전석 전면과 옆 유리에 각각 디스플레이를 배치해서 주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의 옆면이나 뒷면에 설치된 마이크로 LED를 통해서 운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고 여기에 빅스비나 인공지능을 결부시켜서 운전자의 특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또한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을 본다든지 게임 플레잉을 한다든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상된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서 이 자율주행이 완벽히 구현되었을 때를 가정한 5G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5G TCU는 향후 BMW의 전기차에 수주하는 데 최초로 성공을 한 것이고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계약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의 실적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수주를 따내고 공급이 이뤄지는 2, 3년 뒤부터는 꾸준한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하만 인수 대략 10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썼었죠.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향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운드 관련해서 특허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전장기업으로 이미 영업이익 연간 1조 원 가까이 찍어냈던 기업이었습니다. 이 전장 사업에서도 탄탄하고 향후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이렇게 4차 산업의 요소에 활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하만의 매출이 10% 정도 상승했었고 올해에도 비슷한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바이며 실제 기기들이 공급되는 시점부터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이 보복 행태의 공격을 감행하면서 주식시장에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했었죠. 그러나 삼성의 주가는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악재마저 이겨내는 모습이었죠. 사실상 시장의 심리는 반도체 저점이 작년에 이미 지났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 이 낸드 플래시에 크게 집중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우선 올해 내년 대부분 업계에서 하는 전망은 이 낸드의 수급 공급 밸런스가 좀 일시적으로 깨졌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작년부터 도입된 5G 그 상용화가 올해 절정을 이루겠죠. 이 5G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낸드 플래시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데이터 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자산 운용 투자회사 맥쿼리 역시 얼마 전에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낸드 플래시의 기반 SSD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급증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낸드 플래시의 글로벌 점유율 1위 삼성전자죠. 30% 중반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 뒤를 도시바 메모리, 현재는 키옥시아라는 네임으로 바뀌었죠. 3위 웨스턴 디지털, 4위 마이크론의 순서인데요. 우선 도시바 메모리의 공장이 작년 여름 정전 사고가 터지면서 공급량이 훅 빠졌던 이후에 좀 복구가 더뎠던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반도체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SK 하이닉스 역시 감산을 선택했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즉 공급 업체들이 자의로 혹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 충분한 물량을 만들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낸드의 가격이 이미 반등을 한 상태죠. 작년 6월 이후 4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10% 정도 가격이 상승해 4.4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에서 30%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40% 정도의 가격 인상은 틀림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해요. 삼성전자가 대단한 것이 작년 그 반도체 불황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 수출 규제 PIPR 불화수소 수출 규제 있었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있었죠. 이 악재란 악재가 모두 터졌을 때에도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는 뜻을 견지했습니다. 오히려 작년 12월에 중국 시안이 공장에 10조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밝혔었죠. 해외에 있는 유일한 낸드 생산 기지인 시안 1공장과 합치면 대략 전체 생산 능력이 1.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이렇게 낸드의 수요 공급이 깨질 것을 확신한 만큼 삼성의 추세 파악력은 압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올해 D램 쪽보다 확실히 낸드 쪽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초격차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D램에 비해서 낸드는 공정 난이도가 조금은 낮은 편이죠. 그만큼 다른 신흥 기업들이 시시탐탐 그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요. 가장 견제해야 될 것은 중국이죠. 사실 중국 반도체 전반적으로 박살이 나긴 했습니다. D램 쪽에서도 푸젠지나 허페이 창신 이렇게 말만 양산한다고 하지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몇 해 때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양쯔강 메모리가 있는데 2018년에 64단까지 개발했다 이렇게 말은 나왔었지만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실정이고 이미 경쟁사들 도시바 메모리는 96단, 삼성은 6세대 128단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거의 기술 수준 격차만 놓고 보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국 업체들이 현지 낸드 플래시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움직일 필요는 그럼에도 있어 보이고요. 이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안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올해 메모리 반도체 17조, 18조 원 엄청난 투자 금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삼성은 올해 낸드에 무게추를 두고 있고 초격차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이나 키옥시아 등과 격차를 벌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삼성이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3% 감소한 27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작년 4분기만 보면 영업이익은 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 하락한 7조 원을 기록했고 매출은 59조 원으로 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니 작년보다 실적이 절반 이상 반토막 나는데 이게 어떻게 바닥을 다진 사인인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작년 4분기 실적이 선방했다는 것인데 시장 전망치를 분명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1,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6조 원대였지만 3, 4분기에 7조 원 이상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연내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이 잠정 실적 발표 때에는 사업 부문별 실적이 세부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아서 확신하지는 어렵겠지만 작년 4분기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은 3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 반도체의 현재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죠. D램 가격이 이미 진정세를 멈췄고 낸드 플래시 가격은 말씀드렸듯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올해 큰 폭의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연한 수요의 증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계속 상승하고 하이닉스 전고점 뚫고 10만원 바라보는 것이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반도체 부진을 상쇄했던 사실상 삼성을 캐리했던 것은 디스플레이 쪽 사업이었죠. 디스플레이 쪽 사업 실적은 4분기에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LCD 패널의 가격 하락 그리고 중국향 플렉서블 OLED의 생산 본격화로 인해서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은 부진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전분기보다 한 절반 수준 떨어진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업 부문에서는 삼성의 기대보다 갤럭시 폴더블 폰이 크게 히트를 쳤죠. 애초에 물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 이렇게 초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실적의 드라마틱한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지는 못했겠지만 노트 10도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4분기 영업이익은 2조 원대로 선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폴더블폰 1세대격인 갤럭시 폴드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새롭게 출시될 클램쉘 타입의 폴더블폰이 올해 상반기 그리고 갤럭시 폴드의 차기작 갤럭시 폴드 2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 되고 있죠. 5G가 도입되면서 글로벌